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스탠다드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알파벳에 수혜주는 알파벳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XR 디바이스가 이거의 관건이 결국 또 온 디바이스 AI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정말 또 대단한 뉴스가 좀 나왔죠. 구글 양자 컴퓨터 윌로우 칩을 개발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고, 그 무거운 시총이 어마어마한 그 구글이 알파벳이죠. 뭐 여러 날 그냥 막 급등이 나오고 그래요. 일단 이게 어떤 건가요? 어느 정도 기술이길래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게 상용화 시점은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결국 그 큐비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그 이진법을 통해서 비트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에서 0과 1을 걸러주고 커패시터에 이제 전화가 저장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0, 1을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이 그 저장되는 게 이제 큐비트라는 게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큐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하는 방법은 그 초전도체, 우리 한동안 굉장히 초전도체 이슈가 많았는데,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그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극저온 기술이 필요해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효율을 또 나타냈고요. 또 하나 관점은 기존에 이제 큐비트라는 걸 늘리면 이게 오류율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네. 이제 큐비트를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여기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상용화가 어렵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에러를 보정하는, 보통 우리 서버에 들어가는 칩에서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에러를 그 큐비트를 많이 뭉쳐놔도 급속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럼 이게 굉장히 상용화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술을 이제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뭐랄까요, 양자 컴퓨터 하면은 우리가 워낙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새로운 거, 막 혁신적인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온 큐님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투자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기존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고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은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 어떤 게 스탠다드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AI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그 많은 우리가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지금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그 사이에서 많은 나머지 기술들을 종들을 퇴출시켰잖아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AI 기술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됐고, 머신러닝에서 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됐고, 그 사이에 그 나머지 기술들은 다 그냥 아웃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생성형 AI, 트랜스포머 엔진 기반으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그런 그 기술 경쟁을 통해서 이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이제 패자가 될 텐데, 그걸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진행 중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스탠스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쨌건 이번에 그 윌로우 칩을 발표하면서 이 알파벳 구글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 AI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이 탄탄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사실 예전에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뭔가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웬만한 것들을 다 개발이 되고 성숙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는 AI 모델도 결국 컴퓨팅 파워가 제일 중요한 키가 되잖아요.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금이나 인력이 없는
기업들이 이제는 뭔가 승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누군가 굉장히 독특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기술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뭐 알파벳 같은 빅테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이게 그러니까 윌로우 이번에 알파벳이 발표한 이런 칩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적인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다 중요합니다. 이게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고 알고리즘도 중요하고 여기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도 중요하고 한데 그게 이제 어떤 기술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 그러면 만능 컴퓨터라는 인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슈퍼컴퓨터보다 뭐 몇백 배, 몇천 배 더 뛰어난 컴퓨터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연산 같은 경우는 뭐 10의 24승의 시간이 걸릴 거를 얘는 5분 만에 해결한다. 이번에 윌로우가 발표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특정 부분의 연산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연산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결국 암호 해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DNA 같은 거 단백질 이런 거 매칭해서 신약 개발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쓰면서. 그리고 일반 연산에서는 얘가 오히려 기존 컴퓨터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네. 어디에 이용이 될까? 나는 그냥 모든 거에 다 사용이 되는 만능, 가장 뛰어난 성능의 어떤, 지금 생각하는 슈퍼컴퓨터, 이것이 대체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뭐 만능 컴퓨터라기보다는 이제 특정, 우리 최근에 비트코인 해킹할 수 있다가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네네. 결국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암호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연구 네네. 주제 아니면은 무슨 암호 해독 네네. 이런 쪽에 맞습니다. 군사용으로 많이 쓰겠는데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군사용 같은 경우는 통신을 이렇게 해킹을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해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컴퓨터의 시초라는 게 결국 독일의 암호 체계를 해독할 수 있는 애니그마라는 그 기계가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결국은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이 군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암호 해독 지금 코인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정말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 해독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처럼 이 큐비트라는 이 덩어리를 이 집적도라고 하죠. 우리 반도체는 지금 우리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수억 개 수준이잖아요. 네. 조 단위까지 가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의 비트는 큐비트는 그런 수준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 큐비트가 100만 개 정도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블록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답니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면 나중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공개를 안 한다.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이해관계가 시장에. 맞습니다.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오픈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도 있는데요. 그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그 미국 주식 정말 좋잖아요. 그동안 중소형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전서부터는 이제 다시 빅테크들이 돌아가면서 끌고 있는데 그 주역이 이제 알파벳, 구글이란 말이죠. 구글 주가 지금 최근에 급등했지만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네, 최근에 제일 주목되는 게 그 M7 중에서 못난이들이 굉장히 그동안 재미없었던. 그 엔비디아에 눌려가지고 못 가던 기업들이, 사실 그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서 테슬라가 완전히 그 M7 중에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동안 이제 M7인데 너무 주가가 못 가는 기업이 이 알파벳하고 아마존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트리거가 하나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체 AI 모델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이었어요. 네. 우리 AWS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쓸 수 있게 매칭해 줄게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간접적으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기술을 그래도 뭔가 내재화한다라는 뭐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공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노바라는 그 AI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뭐죠? 알파벳에 구글의 주가가 더 간다고 했을 때 한국에 수혜주가 있나요? 그게 제일 애매하죠, 사실. 우리 관련주, 직접적인 것보다 우리 요새 네. 관련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뭐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미국의 그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그냥 알파벳의 수혜주는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완전히 그렇죠. 체감했잖아요. 네. 엔비디아 투자 안 하고 괜히 프록시 국내 주식 투자해서 별로 성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미국 빅테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뭐죠? 그 한국 주식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적으로 뭐 수익률 꼴찌권에서 뭐 앞다툴 정도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꼴찌들의 반란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져 있는 우리 그 IT주들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던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연말부터는 굉장히 국내 주식들의 반란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변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전망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에 대한 전망이 다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환율을 이제 하는 차원에서 디펜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일단 기관 자금,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이제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근데 외국인은 기관이 사는데도 거기다 계속 엎어버리고 있거든요, 물량을.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어제죠? 네. 삼성전자가 갑자기 4%, 5% 급등이 확 나와 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뉴스 검색을 했어요. HBM4 성공했나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지금 뭐 특별한 동향이 좀 있나요?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HBM3E를 지금 연내 원래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하는 게 목표였는데, 요건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지겨워요. 듣는 분들도 지겹겠지만, 정말 이거 뭐 작년부터 계속 납품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한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게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되긴 될 것 같아요. 되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니움 2라는 이제 칩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트레이니움 1 같은 경우는 HBM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쓰는 어떤 개발하는 칩들, 그러니까 ASIC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하는 칩들은 대부분 HBM이 채택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저것도 하이닉스가 다 먹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지금 캐파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다. 네. 그러니까 내년 거하고 내후년 거까지 엔비디아에 납품할 물량에 별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걸 충분히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하고의 경쟁에서조차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될 걸 걱정할 상황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HBM3E가 개발도 안 된 상태, 성공 못한 상태에서 HBM4를 건너뛰어서 성공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죠. 저도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HBM3가 잘 안 될 때, 하이닉스가 독점할 때 삼성이 HBM3를 건너뛰고 HBM3E를 뭔가 초격차를 하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삼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 사실 그것도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여기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삼성 주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HBM3가 안 되는데 HBM4에서 뭔가 확 갑자기 되기는 어렵죠. 근데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뿐이지 불가능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불가능을 또 과거에 삼성이 현실로 이뤄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어쨌건 삼성전자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전에 그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CXL인가요? 뭐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 발표한 것들 요즘 좀 잠잠한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이번 연말 인사를 통해서 DS 부문은 이제 전영현 부회장 이 의도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인사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뭐 재무 라인들이 뭔가 이제 크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서 뭐 반쪽짜리 인사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DS 부문을 보면 그래도 전영현 부회장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장도 같이 겸직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삼성 종기원 SAIT라는 그 조직도 같이 맡게 됐기 때문에 차세대 개발하고 메모리 쪽을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많이 컨트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 D램 1A D램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 부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A에서 그 어떤 D램의 설계 결함을 해결한다 그러면 1B, 1C 쪽도 뭔가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뭉개고 가버린 겁니다. 그 전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전정현 부회장이 지금 완전히 대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좋아진다 그러면 D램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외에 새로 뭐 긍정적으로 나온 뉴스들은 없나요? 일단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B2B보다는 B2C 쪽이 잘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반도체라는 수요가 B2B 쪽은 보통 서버 쪽이잖아요. 네. 서버 쪽이면 기업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B2C는 PC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쪽인데 그쪽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어쨌든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디바이스 단에서의 메모리도 고도화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사실 그쪽도 하이닉스가 잘하긴 해요 지금.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내년도에 첫 XR 헤드셋, 네. 무한 프로젝트 무한 이걸 뭐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XR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일단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XR 디바이스가 지지부진했는데 결국 이거의 관건이 결국 또 온 디바이스 AI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나와야지 이 고급 기계를 사서 뭔가를 돌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전에 뭐 100만 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200만 원 주고 사는 이유는 이거 사서 돌릴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XR을 사서 뭘 할 수 있냐. 컨텐츠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킬러 어플이 있을 건지가 중요한데 이제 그게 나온다 그러면 이쪽 디바이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커스텀 메모리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가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갈수록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모든 뭐 기업들의 어떤 지향점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결국 돌아가는 이게 엄청 세져서 얼마 전에 오픈 AI가 그래서 뭐 스톱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이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증설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결국 그쪽도 다 B2B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B2B 쪽은 너무 수요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AI 에이전트라는 것도 우리는 B2C 쪽에 많은 기대를 했었잖아요. 원래 애플 인텔리전스나 코파일럿 같은 것들도 B2C 쪽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AI를 디바이스에서 많이 쓰고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결국 보니까 기업들이 먼저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이 구매력이 있는 게 기업들이 돈이 많고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많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자산도 쪼그라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 뭔가 그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금 적자가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이 상황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거는 결국 고객이 있어야지 이게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게 매년 15조, 18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투자를 안 하면 기술이 뒤처지게 되고 근데 이제 또 투자를 하면 고객이 와서 이걸 팹을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팹이 빡빡합니다. 고객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 줄 세워놓죠, 일부러. 근데 삼성은 팹이 텅텅 비고 있는데도 별로 고객들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문제인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반도체 팹의 라인을 꺼버렸겠어요. 네. 전원을 그냥 셧다운 해버린 거거든요. 네. 네. 지금 30% 정도 이제 가동률 낮춘 거고 이번에 보면 이재용 회장이 그때 그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TSMC의 마켓쉐어가 50% 초반대였고요. 삼성전자가 10% 후반대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의 마켓쉐어가 65%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10%가 망가졌습니다. 9%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마켓쉐어가 그대로 TSMC로 간 겁니다. 참 우리가 오히려 TSMC 거를 좀 뺏어올 목표와 계획을 원대하게 세웠는데 반대 상황이 됐군요. 네. 근데 또 최근에 가장 그 걱정했던 것이 이제 중국 반도체들의 약진. 그래서 뭐 상당히 걱정했는데 지금 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그 화웨이 이번에 새로운 그 휴대폰 나오면서 메이트 70인가 이게 나오면서 그게 5나노짜리 새로운 칩이 들어갈 걸로 봤는데 7나노 예전 칩이 들어갔다, 구형 칩이. 그래서 아직은 기술력에서 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첨단 노광 장비, 그러니까 네. 특히나 EUV 장비가 없이는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7나노, 10나노 만드는 것도 정말 어거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장비 자체가 14나노 만드는 장비를 가지고 10나노, 7나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생산량, 아웃풋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중국은 계속해서 뭐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미술을 해서라도 EUV 장비 한 대만 이제 들여오고 싶어 할 텐데 그걸 이제 미국이 매 눈으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는 그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설계 기술이. 네, 설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창업한 그 젊은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또 설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면 중국의 장비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 툴, EDA 툴이라는 거, 그게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인데 그런 쪽도 아직까지는 뭐 부족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소부장 기술, 장비 기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나우라나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기술력 뛰어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 한숨 돌린 듯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하여튼 뭐 좀 분발해서 과거의 위상을 좀 찾기를 응원하겠습니다.